지난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 과정 중에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R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형성되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는 번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과정의 기본 개념은 그림 17-15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메신저 RNA가 리보솜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은 각 코돈별로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아미노산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메신저 RNA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하는 번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RNA, 운반 RNA가 되겠습니다. 운반 RNA의 한쪽 끝은 안티코돈이 되어 있고 다른 쪽 말단에는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RNA가 운반 RNA가 그 안티코돈이 메신저 RNA에 있는 코돈과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운반 RNA에 연결되어 있던 아미노산이 기존에 성장하고 있던 그런 펩타이드에 자신이 갖고 있던 아미노산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펩타이드가 그래서 이제 신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번역에 참여하는 분자들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운반 RNA가 되겠습니다. 운반 RNA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쪽 말단에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갖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쪽 말단은 메신저 RNA와 상부적으로 상부적인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염기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하였고, 그리고 약 8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 RNA 구조를 2차원에서 보면은 클로버의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그림 17-16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구조로 이제 표현하다 보면은 느슨한 형태의 L자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L자 모양에서 한쪽 끝이 안티코돈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쪽 끝은 이제 아미노산 부착 자리가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림 17-1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코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안티코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메신저 RNA의 특정 코돈과 염기성을 형성하는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와 상부적인 결합하는 그런 구조물은 서로 이제 역평행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돈과 안티코돈을 표시할 때는 역시 역평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코드는 일반적으로 5' 쪽에서 3' 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때 뉴클레오타이드가 코돈의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안티코돈이 이제 제시됩니다. 그래서 안티코돈의 경우는 코돈과는 다르게 3'에서 5' 쪽으로 이 그러니까 염기 배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코돈과 안티코돈이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반 RNA도 RNA니만큼 만들어질 때는 핵에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제 번역 과정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반 RNA는 핵에서 만들어진 후 세포질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는 두 번의 인식 단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식 단계는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효소에 의해서 특정한 아미노산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인식 단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인식 단계는 트랜스퍼 RNA의 운반 RNA의 안티코돈과 메신저 RNA의 코돈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단계에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효소에 의한 인식 단계를 보면은 이 합성 요소는 각 아미노산을 정확한 그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트랜스퍼 RNA와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아미노산마다 한 종류의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효소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으니까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요소도 20종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는 61개의 코돈 중에서 한 개의 코드는 반드시 한 개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하고 있지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코드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여러 개의 코돈별로 각각의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트랜스퍼 RNA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한 종류의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요소는 해당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는 모든 트랜스퍼 RNA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같은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그러한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트랜스퍼 RNA는 모두 같은 종류의 아미노아실 트랜스퍼 RNA 합성 요소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 요소는 아미노산과 해당 트랜스퍼 RNA와의 공유 결합 반응을 촉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응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트랜스퍼 RNA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충전형 트랜스퍼 RNA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충전이 되어 있는 트랜스퍼 RNA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단계인 안티코돈과 코돈이 이제 결합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미노산 코돈은 61개인데 트랜스퍼 RNA는 45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RNA 하나는 한 개 이상의 코돈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코돈의 세 번째 염기와의 결합이 느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합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동요라고 이제 동요라는 용어를 이제 이런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결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RNA는 아르기닌을 의미하는 아르기닌과 연결돼서 번역 과정에 이제 RNA를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RNA의 경우는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UCU라는 안티코드를 갖게 되어 있는데, 메신저 RNA에 있는 코드의 경우는 5'에 3' 방향으로 AGA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AGG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이제 아르기닌을 의미하는 코돈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같은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코돈을 동위코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AGA와 AGG, 즉 동위코돈을 비교해 보면은 세 번째 염색기만 다른 그러한 서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트랜스퍼 RNA는 본래는 우라실이니까 아데닌과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이긴 한데, 이것이 세 번째에 있는 염기는 좀 느슨하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AGA라는 코돈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으면서 세 번째 코돈만 다른 AGG라는 코돈, 즉 세 번째 염기만 다른 AGG라고 하는 코돈에도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동요 형상에 의해서 이 과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리보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보솜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기능은 트랜스퍼 RNA 안티코돈과 메신저 RNA 코돈의 특이적인 결합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 그러니까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두 개의 단위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단백질 외에 리보솜 RNA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보솜 RNA는 세균의 경우는 3개의 리보솜 RNA가 리보솜과 연결되어 있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4개의 리보솜 RNA가 이런 리보솜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보솜의 이제 단백질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진핵세포에서는 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솜이 단백질과 리보솜 RNA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질로부터 이동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되어 소단위체를 생성하고, 소단위체는 다시 세포질로 이동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는 메신저 RNA 부착 시에만 결합이 되고,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원핵세포의 리보솜보다 약간 크며 분자 구성은 약간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스트레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가 진핵세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자리를 보면은, 리보솜의 결합 자리를 보면은 한 개의 메신저 RNA 결합 자리가 있고 세 개의 트랜스포 RNA 결합 자리가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세 개의 트랜스포 RNA 결합 자리는 P 사이트, A 사이트, E 사이트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보면 이름을 붙인다면 맨 왼쪽이 E 사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사이트, A 사이트 이렇게 순서로 이 결합 자리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읽는다면 에파가 되겠죠. 에파라는 알파벳 순으로 이런 결합 자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P 사이트는 어떤 자리냐 하면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트랜스포 RNA가 결합되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트랜스포 RNA가 붙어 있는 자리가 P 사이트고, 이게 이제 가운데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사이트는 아미노 아실 트랜스포 RNA가 결합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 바인딩 사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출구, exit이라는 의미에서 E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exit 터널, 출구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보솜 단백질은 리보솜 외부 쪽에 분포하고, 반면에 리보솜 RNA의 경우는 그러니까 두 소단위체 사이의 경계면, 그 다음에 A 자리, P 자리의 주된 구성 성분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펩타이드의 결합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보솜은 엔자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은 리보자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RNA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개시, 신장, 종결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 인자가 관여를 하고 있고, GTP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여러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개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균의 경우 개시 트랜스포 RNA와 메신저 RNA가 이제 작은 소단위에 결합하여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 세포의 경우도 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개시 트랜스포 RNA, 즉 메사이오닌이 충전되어 있는 트랜스포 RNA가 되겠죠. 이 개시 트랜스포 RNA가
작은 소단위에 이미 결합되어 있고, 이 상태의 작은 소단위가 메신저 RNA의 5' 쪽에 있는 캡에 결합을 한 후 메신저 RNA를 따라서 합으로 이동하다가 게시 코돈에 도달하면은, 즉 게시 코돈이 트랜스퍼 RNA와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결합체에 큰 소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번역 게시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소단위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역시 GTP를 소모하게 된다, 즉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 인자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번역 게시 복합체를 묶어주는 그런 단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 과정이 완성이 되면은 게시 트랜스퍼 RNA가 P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A 자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는 항상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합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과정을 보면은, 신장 역시 이제 여러 인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신장 주기는 그림 17-20 오른쪽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주기는 코돈 인식, 펩타이드 결합 형성, 이동,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돈 인식이라는 것은 메신저 RNA와, 그러니까 메신저 RNA에 있는 코돈은 이제 상부적인 그런 트랜스퍼 RNA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코돈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GTP를 이제 소비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A 사이트에 다른 트랜스퍼 RNA가 충전된 트랜스퍼 RNA가 결합이 된 이후에 그 P 자리에 있던 펩타이드가 그 A 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옮겨서 A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의 형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GTP가 소모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P 사이트에 있던 펩타이드가 A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과 결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P 사이트에 있던 펩타이드는 이제 절단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메신저 RNA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P 사이트와 A 사이트에 있던 트랜스퍼 RNA가 E 사이트와 P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GTP가 소모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런 트랜스퍼 RNA는 방출되게 되고, 방출된 트랜스퍼 RNA는 세포질에서 다시 아미노산을 해당하는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서 재충전을 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사슬에 신장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역의 종결 과정을 살펴보면은, 종결 코돈이 A 자리에 오면은, 그러면 방출 인자가 그 자리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방출 인자는 트랜스퍼 RNA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출 인자는 P 사이트에 있던 아미노산 사슬, 펩타이드 사슬에 물 분자를 첨가해서 가스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 자리에 있던 트랜스포 RNA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번역기구들의 이제 해체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단백질들이 이 과정에 관여를 하고 또 2개의 GTP가 소모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메신저 RNA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RNA 전사가 일어난 후에 RNA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되었던 것처럼,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 번역에 있어서도 번역 과정 후에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변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로 이동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목적지에 맞춰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의 이제 변형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폴딩이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이제 합성되면서 이제 아미노산 시퀀스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이제 1차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1차 구조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접힐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접혀서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갖는 그러한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입체 모양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유전자는 1차 구조를 결정하고 1차 구조는 2차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의 안에 이미 단백질의 입체 구조까지 다 정보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번역 후 변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당이나 지질 또는 인산기 또는 다른 첨가물이 부착되어 화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N 말단에서 아미노산이 한 개 또는 몇 개가 제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효소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별도로 합성된 후 함께 모여 4차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4차 구조 형성의 예로서 오른쪽 상단에 막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의 구조를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알파 1, 2 그리고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5종류의 서브 유닛이 모여서 그런 칼슘 채널을 먼저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그 목적지로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과 세포절에 흩어져 있는 자유리보솜이
예,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이고 또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리보솜이 세포제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세포제로 붙어 있는 리보솜이 세포 소포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소포제에 붙어 있던 리보솜이 세포질에 이제 흩어져서 존재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러니까 위치가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류도 같고 서로 위치도 바뀔 수 있다. 서로 위치가 호환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폴리펩타이드 합성은 항상 세포질의 자유리보솜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때는 계속 세포질에서 합성해서 단백질 합성을 끝내는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소포체로 끌려가서 어떤 소포체 멤브레인에 펩타이드를 넣거나 또는 그 내강 안쪽에 펩타이드를 넣는 그런 과정이 발생이 될까 하는 이제 의문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이때 이러한 위치를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생성된 폴리펩타이드의 맨 앞부분 그 앞부분에 있는 특정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그널 역할하는 펩타이드를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라고 이제 하는데 이 경우 약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노펩타이드가 있으면은 단백질을 이제 소포체로 이동하게 만드는데 즉 멤브레인에 존재하거나 또는 분비될 단백질들은 소포체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신호 인식 입자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SRP라고 됐습니다. Signal Recognition Particle. 그래서 신호 인식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 입자가 폴리펩타이드 맨 앞부분에 있는 시노펩타이드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RP가 시노펩타이드와 결합을 해서 리보솜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합성은 일시 중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소포체 막에 있는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SRP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면은 이제 합성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폴리펩타이드는 내강으로 이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만약에 막 단백질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강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멤브레인에 결합된 이런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분리되는 그러한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내강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완성된 폴리펩타이드의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제 절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만 이제 소포체 내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폴딩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가 이제 비지클로 소포제로부터 비지클 즉 소포가 만들어져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단백질은 이제 세포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겠죠.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노펩타이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이토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즉 만들어진 단백질이 사이토졸에 존재하게 되고, 시노펩타이드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소포체로 이동이 되어서 어떤 경우는 막 단백질을 이루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각 안으로 폴리펩타이드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비 단백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과 진핵세포에서의 다수의 폴리펩타이드 만들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폴리리보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리보솜이 메신저 RNA에 결합하여 동시에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림 17-23에 이제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리보솜과 먼저 이제 리보솜이 메신저 RNA에 이제 결합한 이후에 번역 시작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시작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 시작점이 다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된 곳에 다시 리보솜들이 또 결합을 해서 새로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개시 복합체를 이제 번역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동이 되면은 다시 개시점이 노출이 되니까 그곳에 또 다른 리보솜이 모여서 또 새로운 번역 개시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이래서 여러 개의 리보솜이 메신저 RNA에 결합하게 되게 되니까 이러한 상태를 폴리리보솜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의 경우는 핵이 없어서 유전자와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즉 메신저 RNA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리보솜이 메신저 RNA에 결합을 해서 번역을 수행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도 동시에 만들어낸다 하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은 그림 17-24, 즉 오른쪽의 하단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경우는 핵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서와 번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RNA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교한 활동 조종이 가능해진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그림은 그림 17-25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이제 하나 또는 몇 개의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단백질의 어떠한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돌연변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에서 하나의 염기쌍이 변한 돌연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점 돌연변이가 이제 배우자를 생산하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전달되는 표현형이 상당히 불리한 표현형일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유전병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예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가족성 심근증이 이제 예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성 심근증의 경우는 젊은 운동선수들이 이제 돌연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돌연사를 야기하는 심장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며 그러니까 근육 단백질들을 암호화하는 여러 유전자들에서 점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나왔지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경우 역시 헤모글로빈의 베타글로빈 유전자에 있는 염기성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은 야생형 베타글로빈과 남모양 적혈구 베타글로빈의 이제 시퀀스, DNA 시퀀스가 이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야생형 베타글로빈의 경우는 가운데 T로 지금 주형 가닥에 있어서 T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A로 전환되어 있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가 A로 치환이 되어 있는데 이 주형을 갖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진다면은 야생형 베타글로빈에서는 GAG라는 코드를 갖게 되는데 반해서 돌연변이에서는 GUG라는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GAG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인데 반해서 GUG는 발린을 지정하는 코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타글로빈의 경우 정상적으로 글루탐산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글루탐산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발린은 중성인 그런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지를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차지가 없는 아미노산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어떤 폴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남모양의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기쌍이 변했지만, 단 한 개의 염기쌍이 변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큰 단백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일 경우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구조도 변하고 따라서 기능도 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돌연변이의 경우는 이제 치환과 삽입 또는 결실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환의 경우는 그림 27-27A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치환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개의 뉴클레오드 쌍이 다른 염기로 이제 바뀐다는 것인데,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결과는 세 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염기가 치환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 중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침묵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이 돌연변이 자체가 안 일어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침묵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silent,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silent mut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염기성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이 하필이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일 경우, 결과적으로는 아미노산 시퀀스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침묵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과오 돌연변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단백질 또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시퀀스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이런 치환인데, 이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하필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는 바로 남모양 적혈구에서 나타난 예처럼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결과는 정지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논센스, 아예 전달되지 않는 그런 뮤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미노산 코돈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코돈이 하필이면 종결 코돈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종결 신호로 바뀌게 되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미성숙된 상태에서 바로 종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성숙 상태에서 종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쌍에서 그 치환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그림 17-27A에 이제 나와 있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돌연변이 방법인 삽입과 결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뉴클레오타이드 쌍이 추가되거나 소실되는 현상인데, 만약에 3의 배수로 삽입되거나 또는 결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3개씩 끊어서 읽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 하나나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새로 더 들어가게 될 경우는 이 프레임 자체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즉 3개씩 끊어 있는 그 프레임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틀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그림 17-17 이제 B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추가된 또는 그러니까 삽입된 시퀀스에 의해서 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서 하필이면은 새로 만들어진 틀이 이동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코돈이 종결을 의미하는 코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삽입됨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종결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결실이 됐을 경우, 역시 틀 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세 개씩 끊는 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느 한 군데 앞에서 그러니까 치환이 되는 경우는 한 개의 아미노산이 변하는 거지만, 이 틀 이동이 일어날 경우는 그 틀 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삽입 또는 결실이 되어 있던 이 부분 이후의 과정에서 전체 과정에 그 하부 과정, 그러니까 틀 이동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그 하부에 있는 전체 아미노산 시퀀스가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그러한 광범위한 과오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3개 또는 3의 배수로 삽입되거나 결실될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틀의 이동은 없게 됩니다. 이제 3의 배수씩 끊어서 있게 되니까 틀의 이동은 없지만 한 개의 아미노산이 없어지거나 또는 반대로 한 개의 아미노산이 중간에 삽입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3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돌연변이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제 중 부정확한 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DNA 교정과 수선 체계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약 10제곱의 뉴클레오타이드 쌍 중에서 한 개가 바뀌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돌연변이를 이제 자연 발생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돌연변이 유발원이라는, 즉 뮤타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X선과 다른 형태의 이제 고에너지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면 DNA에서 그 타이아민이 서로 공유 결합을 일으키는 등 어떤 DNA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돌연변이가 유발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은 종류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돌연변이 유발원은 대부분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은 대부분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반대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또 돌연변이를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태까지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유전자를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다시 이제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는 그 최종 산물이 폴리펩타이드 또는 RNA 분자인 기능적 산물을 만들기 위해 발현되는 DNA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